네. 자, 여러분 교재 251페이지 펴주시고요. 257페이지. 자, 257페이지에 유형별 연습 문제, 실무 이론 평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하루 앞두고요.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론을 한번 쫙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유형별 연습 문제, 그 이론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풀면 좀 지루할지 모르니까 우선 홀수로 쭉 나가보고요. 시간이 남으면 또 짝수도 풀어보고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홀수로 쭉 먼저 한번 풀어보고 시간이 또 남으면 짝수도 한번 풀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간중간에라도 어떤 거라도 질문하실 거 있으면 여러분이 질문에 오늘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거 있으면 오늘 질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것은 다른 분들도 그것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콕 찍어서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그동안 이제 쭉 모의고사 풀어오면서 어떤 형태의 문제를 만나면 나한테 그게 어렵더라.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놓은 거 있으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그것은 우리가 왜 어떻게 공부해야 그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질문은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김 과장의 답변에서 알 수 있는 거래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자, 김 과장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물어볼까요? 이 부장이 주식회사 한공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언제 지급하겠습니까? 했더니 김 과장이 방금 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개를 해보면 되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은 대변에 가겠고요. 외상매입금을 갚았으니까 외상매입금은 차변에 와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부채 감소, 자산 감소인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 감소, 자산 감소 2번이 답이다. 2번이 답이다. 우리 이 문제를 맞추려면 일단 분개를 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 분개가 우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그걸 우리는 결합관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결합관계를 우리가 쭉 연습을 해왔었죠. 그래서 외상매입금이 부채란 말입니다. 부채 차변이니까 부채는 차변에서 감소하는 거예요. 대변에서 증가하고 그러니까 부채의 감소. 또 보통예금이 대변에 가는 분개는 보통예금이 자산이잖아요. 자산은 대변에서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감소. 보통예금이 차변에 올 때는 자산의 증가. 차변에서. 네. 다음에 3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재무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요. 1번 재무보고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재무보고라는 게 뭐냐면 우리 재무제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작성했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재무보고를 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무보고는 1번 설명 맞았단 말이에요. 이해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2번 재무제표는 가장 핵심적인 재무보고의 수단이다. 맞아요. 3번 재무보고는 기업 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경영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맞네요. 여러분
이 재무보고서의 종류에 재무제표의 종류라고 그러죠. 재무제표의 종류에서 보면은 자원과 의무라고 했는데 이 자원과 의무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는 뭐가 있느냐면은 재무상태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 자원 하면은 자산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무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의무. 부채를 말하는 거죠. 의무라는 건. 네. 그러니까 경제적 자원과 의무라는 말은 자산과 부채 이 말이에요. 자산과 부채. 그러니까 이건 재무상태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영성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영성과는 재무제표에서 뭘 가리키는 말일까요? 네, 손익계산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이런 것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또 주석도 있죠. 우리 재무보고서에는 재무제표에는 주석도 있습니다. 4번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됩니다. 주석이 재무제표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러분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 암기사항이잖아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예. 아직 암기하지 않으신 분은 오늘 꼭 암기해가지고 내일 시험 볼 때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내일까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 원칙.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하는데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1번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총액으로 표시합니다. 상계한다는 말은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표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각각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경영진 또는 경영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세 번째,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통합하여 표시한다. 중요한 항목은 통합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통합하여 표시해도 돼요. 통합이라는 건 합쳐서 기록한다는 거거든요. 중요하다면 구분시켜야 돼요.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 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 때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이 있느냐? 누가? 우리 기업이. 그거를 평가해야 돼요. 4번 맞았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정보 이용자에 따른 재무회계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그 목적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1번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경영자가 주주들의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성과를 냈습니다 라고 평가받는 자료가 바로 재무제표가 되는 거예요. 이익을 얼마 냈는지, 회전율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도 이 재무회계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고객을 위한 상품별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재무제표 쭉 만들어 봤습니다만은 원가 정보를 만든 적은 없죠. 예. 그러니까 원가 계산서는 재무제표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려면 원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재무제표의 원가 보고서라는 걸, 그것도 더구나 상품별로 또는 제품별로 원가 보고서라는 것은 고객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계산은 내부적으로 하고 있지만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위한 상품별 원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품 매매업에서 말이죠. 만약에 의류 도소 매업을 한단 말이에요. 고객에게 10만 원짜리 의류를 판매하면서 이거 제가 5만 원에 원가에 사온 거예요. 이렇게 공개하는 사업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2번 옳지 않네요. 3번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에게 투자 의사결정을 위해서 재무제표를 제공하는 겁니다. 네 번째,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2번이 옳지 않다. 자, 9번으로 가보세요. 다음 가에 해당하는 용어로 적합한 것은 이랬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가로 뭐로서의 존속 가능성. 자, 뭐로서의 존속이다. 밑에 보기가 4개가 있는데 한번 넣어보세요. 적시성으로서 존속,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발생주의로서의 존속, 기업 실체로서의 존속. 어느 게 말이 될 것 같아요? 계속기업. 우리가 회계의 가정에 계속기업의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회계 이론할 때 여러분 앞부분에서 정리를 했었거든요. 계속기업으로 가정을 해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유형자산의 또는 무형자산의 상각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업이 앞으로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가령 100억짜리 건물을 매입을 할 때 22년도에 100억짜리 건물을 영업소 건물을 하나 샀어요. 그럼 100억을 다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넣지 않죠. 만약에 사업을 올해로 중단한다, 올해로 끝낸다, 그러면 100억 다 비용 처리해야 해도 상관없어요. 뭐 어차피 사업 안 할 거니까. 그런데 이 건물은 우리 기업이 사업을 존속하는 한 계속 건물을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존속 가능한 기간 동안에는 이 건물이 사용 가능한 기간으로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는 게 맞다. 그런 개념이 바로 감가상각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한다는 것은 계속 기업이 존속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회계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기업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기업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자, 회계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 과거, 현재,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예측 또는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정할 수 있게 한다. 피드백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자, 예측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피드백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질적 특성이냐? 이 문제 우리 모의고사에서 한번 풀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몇 번입니까, 답이? 2번이죠. 목적 적합성. 네. 뭐 이런 유형으로 문제를 낼 때는요, 똑같이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네, 똑같이.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 모의고사 철저히 잘 풀어본 사람은요, 문제를 딱 받아보고, 문제 이게 똑같은 게 나왔구나. 이런 것도 아마 한 개 정도는 있지 않을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에 13번 가볼까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서 목적 적합성의 하위 개념이 아닌 거. 여러분 외워놨죠? 목적 적합성의 하위 개념을 예피적으로 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예피적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되죠. 3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 목적 적합성은 예피적이고 여러분 그 3번에 있는 건 검증 가능성은 신뢰성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신뢰성은 어떻게 외웠어요? 예, 표검중으로 외워놨죠? 예, 표검중.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다. 다음에 또 재무제표 문제로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1번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 실체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틀린 거 없죠? 여기서요, 살짝 틀리게 보기를 낼 수가 있어요. 여기를 일정 기간이 아니라 일정 시점이라고 보기에 나왔으면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일정 시점의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게 아닙니다. 시점이라는 것은 몇 월 며칠 현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 몇 월 며칠 현재. 예를 들어서 8월 말일로 말할 때 8월 31일 현재 손익계산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손익계산서.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8월달로 딱 조회하잖아요. 그러면 8월 31일 현재의 손익계산서라고 안 하고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손익계산서라고 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꼭 일정 기간. 시점이라고 표현된 것은 틀린 겁니다. 일정 기간. 자, 1번 틀림없이 잘 맞았고요. 2번 손익계산서는 경영 성과를 나타낼 뿐 아니라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경영 성과가 바로 이익인데 그 이익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미래 현금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줘요. 자, 이익이 나는 회사가 현금 사정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손익계산서를 보면 전기와 단기 최소 2년치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2년치. 전기에도 이익이 발생했고 단기에도 이익이 발생한 회사는 현금의 흐름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손익계산서에 현금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맨 밑에 뭐가 단기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이 단기 순이익이 다 기업의 잉여금으로 간단 말이에요. 잉여금. 우리 개인들의 가계로 보면은 여러분 이익이 난 것은 다 어디로 가요?
저축으로 가죠. 은행에다가 여러분 돈이 남으면 벌고 쓰고 남은 것은 저축해 놓잖아요. 그 저축이 기업에서는 법인에서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저축해 놓은 돈이란 말이에요. 저축한 돈이 많은 사람은 현금의 흐름이 어떻게 돼요? 아주 좋아지는 거죠. 돈 필요할 때 은행에서 찾으면 됩니다. 법인도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이 전년에도 많이 발생했고 금년에도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지금 저축이 많이 되어 있는 법인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많은 회사, 개인으로 말하면 저축이 많은 개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의 흐름과 수익의 창출 능력 이걸 다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손익계산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업의 비용은 기업의 주된 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으로 법인세 비용을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법인세도 영업의 비용이다 이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손익계산서에 보면 영업의 비용과 법인세는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에 법인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비용은 별도의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옳지 않다. 3번이 옳지 않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예.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자산과 부채도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에요.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에서도 수익과 비용을 차감해가지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총액으로 표시한다. 다음 페이지 3번 문제 보면은요. 손익계산서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출액은 매출 총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맞아요. 이거 우리가 순매출액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매출액 하면은요, 그건 순매출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출액은 순매출액이에요. 그러니까 총매출액이라는 것은 뭐냐? 이 매출 할인이나 매출 환입이나 매출 애누리가 포함된 금액이 총매출액이에요. 그러니까 총매출액에서 요 세 가지를 뺀 것을 우리는 매출액 또는 순매출액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한 번씩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출 할인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최영수님, 매출 할인이 뭔지 혹시 아세요? 응? 깎아주는 거죠? 네. 언제 깎아주는 거예요? 상품에 파손이 있어서 깎아줬다. 그거는 매출 할인이 아니에요. 자, 매출 할인은 뭐냐? 우리가 이제 그 외상으로 3개월 외상으로 팔았어요. 거래처에다가. 근데 거래처에서 한 달 만에 외상대금을 갚은 거예요. 근데 그 거래처하고의 그 약정에 의해서 한 달 외상이면 단가를 얼마로 하기로 했고 2개월 외상인 경우는 단가 얼마, 3개월 외상이면 단가가 얼마 이렇게 이 외상 기간이 길어질수록 단가가 서로 다른 그런 약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외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그래가지고 외상매출금 잡아놨는데 한 달 만에 갚았으니까 거래처에서 우리가 빨리 갚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달 단가로 이거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금액을 어떻게 해? 깎아준다 이거예요. 그게 매출 할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출 할인은 외상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때 할인해 주는 거예요. 외상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때 할인해 주는 거.
그러면 아까 답변한 상품이나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뭐 파손이 있다든가 무슨 결함이 있다든가 그래서 깎아주는 건 뭘까요? 예, 매출 애누리입니다. 그건 애누리라고 그래요. 예, 애누리. 그러면 매출 환입은 뭐겠습니까? 예, 반품 들어온 거예요. 거래처에서 도저히 이거는 팔 수가 없다. 예, 애누리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판매를 못할 정도는 아니면은 단가 조정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사주겠다 하는 거고, 환입이 들어온 것은 다시 어떻게 해요?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죠. 환입, 반품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 가지 전부 다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매출액에서 반품 들어온 거, 결함이 있어서 할인해 준 거, 또는 외상대금을 조기에 회수함으로써 할인해 준 거. 이 세 가지는 매출액에서 빼주는 게 맞다. 그것을 우리가 매출액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말로 순매출액이라고 한다. 자, 2번.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맞아요. 판매 관리비가 뭡니까 하면 이렇게 설명하면은 잘 설명한 거예요. 판매 관리비가 뭐냐? 제품이나 상품, 용역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않는 영업비용. 그게 판매 관리비예요. 네. 그러면 3번. 영업의 수익은 기업의 주된 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이다. 맞았습니다. 예. 영업의 수익은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4번.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틀렸죠. 이건 매출 총이익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뭘 설명한 것인가요? 네, 영업이익을 설명한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 5번 볼까요? 다음 중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수익이 실현됐다고 볼 수 없는 거. 1번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습니다. 자, 분개 한번 해볼까요? 차변이 뭐죠? 외상 매출금 자산 증가. 대변은 뭐죠? 상품 매출 수익 발생. 네, 수익이 실현된 거예요.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실현되지 않은 거 아니냐? 재무회계는 발생주의 원칙으로 합니다. 발생주의. 그러니까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던 할부로 팔았던 상품이라는 재화를 고객에게 거래처에 인도하면 수익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다. 수익 실현된 거예요. 다음에 2번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았다고 안 나왔죠? 그러면 이건 실현된 거 아니에요. 예. 임대차 계약만 체결한 겁니다. 예, 이제 우리가 사무실이 어디 남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무슨 업체에다가 요거 보증금 얼마에 앞으로 월세 100만 원으로 계약합시다. 하고 이제 계약한 거예요. 계약했다는 거지. 오늘 임대료가 입금되었다라는 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인 거예요. 그러면 3번 볼까요?
제품을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했다. 네, 할부 판매도 차변이 미수금, 제품이니까 외상매출금, 차변이 외상매출금, 대변은 상품매출,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대여금에 대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자가 발생된 경우. 대여금에 대한 기간이 경과했다는 건 뭐냐면 대여금이 돈을 빌려준 거란 말이에요. 거래처에다가. 그런데 이제 이자를 받을 기간이 경과했다 이거. 그래서 이자가 발생했어요. 이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이 기간이 발생하면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계는 차변의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 이런 수익 발생 회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2번이 실현된 것은 아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 취득 재비용을 포함한 건물의 취득 원가. 자, 손익계산서에 반영돼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최수진 씨. 손익계산서에 반영돼야 될 게 뭘까요? 네, 감가상각비. 이건 비용이잖아요.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요. 자,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손실이 만약에 있었다. 1번에 있는 손익이니까 이익일 수도 있고 손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손실은 어디로 갈까요? 자본.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로 가는 거예요.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손실이나 이익은 뭐예요?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 특허권이 뭐죠? 무형자산. 취득을 위해서 지급한 금액은 바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예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무형자산으로 표시가 될 거고. 4번 취득 재비용을 포함한 건물 취득원가. 건물 유형자산. 유형자산도 재무상태표. 맞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다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2번의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는 것이다. 9번으로 가보세요.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동과 비유동부채의 분류. 우리가 부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산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분류 기준이 있죠. 여러분 아마 공부에서 1년 기준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고 1년. 다만 1년이 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회수되거나 또는 상환하는, 부채 같으면 상환한다고 그러고 자산 같으면 회수한다고 그러는데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해당이 되면 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도소매업들은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1년 이내에 거의 다 영업주기가 끝납니다. 영업주기라는 건 뭐냐? 상품을 사가지고 판매가 일어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영업주기라고 그래요. 그 영업주기가 좀 유난히 1년을 넘는 업종이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게 주택건설업,
조선업 이렇게 이 주택 건설업이라는 것은 땅을 파가지고 이제 기초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파트를 20층, 30층 올려서 마지막으로 준공을 내줘야 그게 하나의 영업주기가 되는 건데요. 그건 1년이 넘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건설업에서는 유형자산, 유동부채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이 1년이 아니에요. 1년이 아니고 영업주기 내에 해당되는 것은 다 유동자산,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자, 그 기준 아시면 돼. 자, 1번. 일반적으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습니다. 2번. 유동부채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네, 1번이나 2번이나 비유동부채 중에서 그렇죠. 비유동부채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일에 우리가 뭐를 합니까? 유동성 대체 여부를 따져보죠. 장기차입금이 내년에 상환해야 될 장기차입금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걸 정리해가지고 유동성 장기부채로 개정과목을 대체시키죠. 그걸 우리가 유동성 대체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분류하는 거 맞습니다. 2번. 다음에 3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네,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되는 것은 유동부채로 봐요. 1년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4번.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 장기차입금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비유동 부채로 분류한다. 예, 전체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요 4번 보기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 1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경우는 1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네. 아까 제가 손익계산서 어떤 문제에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라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 그게 맞는 설명이라고. 재무상태표는 기간이 아닙니다.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가가지고 8월 하고 엔터 쳐가지고 조회하잖아요. 그러면은 8월 말일 현재의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외상매출금 8월 말일 현재 시점의 잔액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간이 아니에요. 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손익계산서하고 달리 설명을 일정 시점이라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현황을 보여주는 재무보고서입니다. 맞아요. 2번.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고 맞아요. 3번.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현자산으로 분류되지. 예. 이현자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비유동자산의 분류는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분류합니다. 네, 그래서 3번 잘못됐습니다. 4번은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및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돼. 네, 4번 맞았죠? 자본의 분류. 3번 틀렸습니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분류. 기타 비유동. 3번이 잘못됐습니다.
다음은 13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며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1번 맞았습니다. 자산의 분류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음에 2번.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및 이익잉여금 구분한다. 맞아요. 3번.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 총 손익의 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맞아요. 우리가 매출 총 이익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이나 판매업이나 건설업에서 이 매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 손익을 손실이나 이익을 표시하는데 다른 거기에 속하지 않는 업종에서는 매출 총 손익을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손익계산서의 구조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영업의 비용을 빼고 판매 관리비를 빼고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고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 빼고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내는 그 절차의 양식은 이 업종에서만 쓰는 양식이에요.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여기에서 쓰는 거고요. 다른 업종에서는 손익계산서의 구성이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4번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한다. 상계하지 않습니다. 총액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게 총액으로 표시한다는 것이 맞는 건데 나올지 몰라서 제가 그러면은 자산과 부채 총액으로 표시해야 되고 수익과 비용도 총액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상계하여 표시해야 되는 게 꼭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 과목 중에 자 그러면 한번 상계하여 표시해야 하는 개정 과목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본에만 있습니다. 자본 내의 개정 과목에서만 상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뭐냐면은 우리가 그 자본거래에서 말이죠. 유상증자할 때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가가 5,000원이다. 근데 그 6,000원에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할증 발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주를 발행했을 때 5,000원짜리를 6,000원에 발행하면은 그 차액 1,000원을 뭘로 기록해줘?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기록하죠. 자, 그러면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잔액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길 때는 기업의 평가가 시장에서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액면가보다 높게 발행해도 우리 주식을 사주겠다는 투자자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 회사가 이제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주식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가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그러면 액면가는 5,000원, 지분을 5,000원 주겠다고 하는데 5,000원에 안 산다는 거예요. 안 팔릴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원가보다 낮게도 우리가 팔아야 되잖아요. 자금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걸 우리가 할인 발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액면가 5,000원짜리를 1,000원에 아니라 4,000원에 발행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뭐가 발생해요? 이거하고 반대되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하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몇 년 전에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0원이 있었어요. 또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상황이 안 좋을 때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또 1,000원 생겼어요. 잔액을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 1,000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00원 이렇게 자본에 표시해서는 안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상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서로 상계 처리해야지 잔액을 양쪽으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머니라고 보시면 돼. 한 주머니. 네, 한 주머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성격의 것이 뭐가 있냐면은 감자 차익.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이거 역시 잔액을 서로 상계해야지 각각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것도 서로 상계 처리해야 되고요. 뭐가 한 개쯤 더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지? 주식 발행, 유상증자, 유상감자, 자기 주식 처분. 네. 우선 생각나는 건 요겁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 또는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처분 이익에 대해서는요, 보기에서 어떤 것과 상계하여 처리한다. 그러면 그건 맞는 거예요. 상계 처리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상계하여 표시하는 개정 과목은 존재가 있습니다. 있는데 수익과 비용이라든지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다음 15번. 15번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자산부채 자본의 총액에 변동이 없는 거래는 이랬습니다. 총액에 변동이 없는 거래. 토지를 장부금액으로 처분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습니다. 토지 처분했어요. 대변에 갔네요. 자산 감소. 차변에 외상으로 했으면 뭐예요? 미수금. 자산 증가. 변동 없겠네요. 그쵸? 토지 100원짜리를 장부금액 100원짜리를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차변에 미수금 100원, 대변에 토지 100원. 자산 감소한 것만큼 미수금 자산 증가했으니까 총액의 변동 없습니다. 다음에 2번.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로부터 자본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주식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금이네요. 액면가 발행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냥. 예. 자, 요거는 차변이 뭐예요? 자산 증가했죠.
현금이니까. 대변은 자본금이니까 자본 증가했죠. 그러면 자산도 증가했고 자본도 증가했기 때문에 총액의 변동이 생긴 거예요. 자, 1번은 변동이 없는 거고 이건 변동이 있다. 자산 증가, 자본 증가. 1번은 왜 변동이 없느냐? 차변도 자산, 대변도 자산이에요. 차변도 자산 증가, 대변은 자산 감소. 그러니까 자산 전체에 변동이 없지만 2번은 자산도 증가했고 자본도 증가했습니다. 3번 볼까요? 비품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했다. 요거 한번 차변 대변 분계를 최세은님 한번 분계를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비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했습니다. 응. 네, 대변의 미지급금이죠. 네. 그러면 차변의 비품은 뭐죠? 자산 증가. 대변의 미지급금은요? 네, 부채 증가죠. 그러니까 자산도 증가했고 이것도 부채도 증가했어요. 총액의 변동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총액이라는 의미는 자산의 총액 또는 부채의 총액 또는 자본의 총액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은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했다. 네.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은 대변에 가서 자산 감소했죠. 차변에 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면은 결의했을 때 미지급 배당금으로 분계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이 와요. 요거 분계 한번 써드릴게요.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자, 100원이라고 하고요. 대변이 이렇게 돼요.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예요. 부채가 차변에 왔으니까 부채 감소고 현금이 대변에 갔으니까 자산 감소고 그래서 부채 총액 줄었죠. 자산 총액이 줄었죠. 변동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배당금을 지급할 때는 분계가 이렇게 되는데요. 배당금을 지급하기 전에 어떤 거래가 먼저 있냐면은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을 결의했다. 주주총회 끝나고 회계 처리해야 돼요. 결의하면은. 자, 주주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잖아요. 그 의무가 미지급 배당금이에요. 그래서 결의하는 날은 그러면 이것도 궁금할 수가 있어요. 현금 배당을 결의한 날 회계 처리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요 위에 분계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현금 배당을 결의한 날 회계 처리는 자, 법인이 말이죠. 주주에게 돈으로 주는 걸 우리가 현금 배당이라고 그래요. 그럼 무슨 돈으로 줄까요?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가지고 현금을 주는 거예요.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뭐예요? 여기 이제 2월이라는 말을 좀 써야 되겠네요. 전기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당기로 넘어올 때 2월 이익 잉여금으로
계정 과목이 바뀌어서 넘어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2월 이익잉여금 같은 거예요. 금액상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익잉여금이 뭔지 아시죠? 기업이 벌어놓은 그 저축할 수 있는 돈이에요. 돈. 이익잉여금. 그걸 가지고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배당을 한다 그러면 회사에 이익잉여금 감소하는 거예요. 이익잉여금 감소.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 이익잉여금이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잖아요. 주가가 막 떨어져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계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무지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배당을 줬어요. 근데 이번 상반기 반기 결산 때 주주에게 주가 떨어져도 배당금 줘요. 뭐 이익잉여금 엄청 많은 회사죠. 그래서 뭐 주식 떨어진 것만큼 배당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거죠. 배당을 받으니까. 배당금이라는 것은 그 액면가 지분에 대해서 배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 차변에 오는 것은 자본의 감소,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은 배당을 결의하면 회사는 주주에게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지급 배당금을 부채로 인식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 4번 분계가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요게 평소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실습 문제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을 실시했다. 이거 분계해본 적 우리 실기 문제에서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러니까 한 번도 실기에서 안 해본 것이 이론에 툭 나오게 되면 이게 무슨 거래지? 여러분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뭐 비품을 카드로 구입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뭐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차변의 비품 자산 증가,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 증가 이거 딱 나온다 이거죠. 네, 이거는 뭐냐? 4번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을 지급했다. 차변의 미지급 배당금 부채 감소,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인 거래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은 15번 문제를 답을 찾을 때 벌써 1번에서 답이다 하는 것을 이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의 장부금액으로 처분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했다. 차변의 미수금 자산 증가, 대변의 토지 자산 감소. 그러니까 자산 감소한 것만큼 그대로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산 총액에 또는 자산 총액에 변동이 없는 거죠. 1번이 답이다. 쉽게 찾을 수 있죠? 네. 자,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있으면 또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고 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